네, 안녕하세요. 의학사의 약 이야기의 오현진 약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약물 흡수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약물 상호작용 기전 중에 네 번째 내용인데요. 장에 있는 약물 운반체의 활성의 변화가 생겨서 나타나는 약물 상호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물 흡수 과정에서 이렇게 6가지 메커니즘에 의해서 상호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여섯 번째 상호작용이고요. 그래서 장에 있는 약물 운반체들, 즉 uptake transporter 또는 efflux transporter의 활성 변화로 생기는 약물 상호작용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 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의 흡수는 거의 장에서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lumen of GI tract은 장 내강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장 내강의 벽에 보면은 이제 장 상피세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 상피세포들이 여기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요. 약이 장 내강에 있는 약들이 이제 흡수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벽에 있는 장 상피세포를 통과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혈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약들이 장 상피세포는 어떻게 통과를 하는가요? 그래서 이전 동영상 중에서 이제 흡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동영상이 있는데요. 5번째, 5번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약이 장 상피세포를 통과하는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약물 상호작용은 이 장 상피세포에 있는 약물 운반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일단 우선 이제 약이 장 상피세포를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이제 5번째 동영상, 그 약물 흡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그 동영상에 있는 이제 그림인데요. 그래서 이게 바로 장 상피세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장 내강이고요. 여기가 장 내강이고 여기가 이제 혈액입니다. 그래서 약이 여기 장 내강에 있다가 이제 여기 장 상피세포를 통과를 해서 이제 혈액으로 가야 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용성이면서 분자 크기가 정말 작으면 1번처럼 그냥 세포를 통과해서 갈 수도 있고, 수용성이면서 정말 분자의 크기가 작으면 이 세포 사이를 그냥 비집고 들어가는 이제 2번 방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약들은 수용성이면서 분자가 큽니다. 이제 그러한 약들은 이제 이런 특정 운반체를 이용한 방법을 많이 쓰게 됩니다. 바로 이 4번이고요. 4번에 보면 이렇게 운반체가 있죠. 세포막에. 그래서 약이 세포막을 통해서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carrier mediated transport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약물 상호작용이 되겠습니다. 네, carrier mediated membrane transport 들의 예시들이 여기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이 포커스가 되는 거는 여기 이제 장세포에 있는 운반체들이고요. 여기는 이거는 이제 간세포에 있는 운반체, 여기는 이제 신장세포에 있는 운반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기 장세포에 있는, 장 상피세포에 있는 운반체들을 보면은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efflux 펌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는 이제 혈액이죠. 이제 혈액에서 장 내강으로 약을 퍼내는 펌프들이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약물 상호작용에서 가장 좀 중요한 efflux 펌프에는 P-글라이코프로테인, 간단하게 이제 PGP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래서 P글라이코프로테인이 가장 좀 중요한 이플럭스 펌프가 되고요. 여기 빨간색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intestinal lumen, 장 내강이죠. 장 내강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혈액으로 갈 수 있게 이제 담는, 그쵸? 그래서 담는 그러한 이제 influx 또는 이제 uptake가 되죠. uptake transporter에 해당되는 것들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OATP, OCT 이러한 이제 트랜스포터들이 약들을 이제 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런 트랜스포터가 되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여러 가지 트랜스포터들이 존재하는 것을 봤는데요. 그 여러 가지 존재하는 트랜스포터 중에서 약물 상호작용이 가장 자주 언급이 되는 트랜스포터가 바로 P글라이코프로테인입니다. 장 상피세포에 있는 트랜스포터 중에서는 이제 P글라이코프로테인이 가장 약물 상호작용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플럭스 펌프라고 했죠. 그래서 약이 흡수가 되려고 하는데 자꾸 퍼내서 이제 흡수가 안 되게 하는 그런 펌프인데요. 이것의 활성이 증가하거나 억제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글라이코프로테인은 약을 퍼내서 약이 흡수되지 않도록 하는 펌프인데, 만약에 얘네들의 활성이 증가되게 되면은 피글라이코프로테인이 기질이 되는 약, 즉 이 펌프에 의해서 퍼내짐을 당하는 그러한 약들은 흡수가 감소가 되겠죠. 그럼 이러한 약들은 효과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피글라이코프로테인의 활성이 억제가 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펌프의 활성이 떨어지는 거니까 이제 이 펌프의 기질이 되는 약들은 오히려 흡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러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약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약들이 다 정리되어 있는 건 아니고 좀 대표적인 약 몇 가지만 이렇게 표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피글라이코프로테인 인듀서, 인듀서는 피글라이코프로테인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 이플럭스 펌프의 활성이 증가된다. 그 말은 여기 이제 기질이 되는 약들입니다. 피글라이코프로테인의 영향을 받는 약들인데, 이런 이제 서브스트레이트 기질들의 이제 생체 이제 그 혈중 농도가 그러면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펌프의 활성이 증가하니까 얘네들은 이제 혈중 농도가 떨어지게 되겠고, 그 다음에 피글라이코프로테인 인히비터. 그래서 피글라이코프로테인이 억제되도록 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들을 복용을 하게 되면은 피글라이코프로테인의 활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기질들의 혈중 농도는 더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부작용이 좀 더 증가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억제제도 그렇고 이제 인듀서도 그렇고, 특히 이제 인듀서 같은 경우는 좀 다들 좀 강한 인듀서들인데, 이 이니비터 같은 경우에는 좀 개별적으로 억제하는 그런 강도가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약들 중에서 뭐 카르베딜롤이라든지 정말 자주 쓰이는 이제 심장약이죠. 그리고 이제 뭐 디오스민은 처방전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사 먹는 그런 이제 뭐 치질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다리 이제 정맥 부전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사 먹는 영양제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어지스트로마이신, 이건도 이제 자주 사용이 되는 항생제인데요. 그래서 얘네들의 경우에는 이제 카르비딜롤, 디오스민, 뭐 어지스트로마이신 이런 것들은 그 활성 정도는 좀 약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약들에 비해서 조금 활성 정도는 좀 약한 편이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서브스트레이트에서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약들은 그 narrow therapeutic index인 약들이어서 안전력이 좁은 약들이어가지고, 이런 이제 상호작용이 생겼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약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narrow therapeutic index를 가진 약들, 그래서 안전력이 좁은 약들을 이렇게 같이 쓰게 되면은 아주 좀 더 주의를 해야 되겠죠. 네, 구체적인 예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로네다론은 이제 제품명이 이제 멀텍정으로 있죠. 멀텍정. 부정맥약이죠. 부정맥약이고, 에덕사반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명이 릭시아나이죠. 릭시아나인데, 얘는 항응고제입니다. 그래서 항응고제이고, 그래서 이렇게 같은 조합으로 드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제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에서 볼 수 있는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먹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런 이제 약물 상호작용 정보를 찾아보면은, 여기 이 이제 에독사반이 피글라이코프로테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이제 기질이죠. 피글라이코프로테인의 영향을 받는 이제 약이고, 드로네다론 같은 경우에는 피글라이코프로테인의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억제제와 기질을 같이 먹게 되면은 얘 때문에 이제 피글라이코프로테인의 활성이 억제가 되면서 에독사반의 혈중 농도가 증가하게 되겠죠. 혈중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항응고제이기 때문에 혈중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이제 출혈 위험이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위험한 이제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얼만큼 그러면 이제 혈중 농도가 높아지냐? 여기 예시가 쭉 나와 있는데,
에독사반을 다음과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약들과 같이 먹었을 때 AUC, 그래서 그 area under the curve죠. 그래서 AUC가 뜻하는 바는 일정한 그 시간 동안 우리 몸이 약물에 노출되는 총량을 말합니다. 그 총량이 얼마나 증가가 되었냐? 리토나비르라는 이제 항바이러스제입니다. 같이 먹었을 때 46%가 증가가 되었고, 그래서 클라리트로마이신은 항생제입니다. 항생제 이 클라리스로마이신과 같이 복용했을 때는 53%에서 103% 정도까지도 증가가 되었다. 그러니까 거의 2배까지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키토코너졸, 항진균제인데 같이 먹었을 때는 뭐 정말 많게는 135%까지도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그만큼이 더 증가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2배 이상으로 이제 AUC가 뛰었다라는 거고, 이트라코너졸 같이 먹었을 때는 뭐 52% 증가. 포사코너졸 같이 먹으면 110% 증가. 뭐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 쓰지를 않고, 그 다음에 이리트로마이신 했을 때는 85% 증가, 사이클로스포린 같이 먹을 때는 73% 증가, 그리고 퀴니드는 78% 증가, 또 베라파밀 같은 경우는 이제 53% 증가, 아미오다론 같이 먹으면 40% 증가, 그리고 드로네다론을 같이 복용하게 되면은 이제 85%가 증가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UC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뭐 카베딜롤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영향을 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제 복용을 하게 되면은 같이 이제 도학이 바로 이제 direct oral anticoagulant, 에독사반 같은 약들을 일컫는 이제 그 카테고리 명입니다. 그래서 에독사반과 같은 약을 같이 이렇게 먹었을 때 그 중요한 그런 출혈 위험이 증가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병원에 입원하는, 이제 출혈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는 횟수가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all cause mortality, 그래서 사망률이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약물 설명서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P글라이코프로테인 저해제와 같이 복용을 할 때, 에독사반을 이런 약들과 같이 복용할 때 에독사반의 용량을 줄여야 된다라고 나오고, 이제 최대 30mg까지만 쓸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용량 30mg까지만 써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